제 이름은 윤미선입니다. 올해 48살이고요. 명동에서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25년째고 딸 하나 있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이죠. 아니, 평범했었죠. 그런 제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찾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 시신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대신 죽은 척하기로 했죠. 왜냐고요?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3주 전부터 시작됐어요. 7월 중순,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뜨거운 여름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댔고 등에서는 벌써 땀이 흘러내렸죠. 준혁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요즘 유독 일찍 나가더라고요. 새벽 6시면 집을 나서는데 커피 향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죠. 식탁에 혼자 앉아 토스트 한 장을 먹었는데 버터가 녹아 접시에 고여 있었어요. 한 입 빼어 물었지만 입안이 텄는지 잘 씹히지 않았죠. 물을 마시고 나서야 겨우 숨이 쉬어졌습니다. 싱크대로 가서 어젯밤 그릇들을 봤어요. 준혁이 혼자 먹고 간 흔적이었죠. 찬물을 틀자 손이 시렸는데 여름인데도 찬물은 뼛속까지 시렸어요. 거품을 내고 설거지 솔로 접시를 문지르는 동안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만 빠르게 움직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지은 언니였습니다. 미선아, 오늘 시간 돼? 커피 한잔 하자. 지은 언니는 제 대학 동기예요. 56살이니까 저보다 8살 많으시죠. 10년 전까지 검사로 일했는데 지금은 사설 조사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요. 지은 언니가 많이 말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좋아. 2시에 명동 카페에서 보자. 오후 2시, 카페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이 확 밀려왔어요. 땀에 젖은 목덜미가 차갑게 식으면서 소름이 돋았죠. 지은 언니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가 아니라 벽 쪽 어두운 곳이었어요. 앉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얼음이 째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빨대로 한 모금 마시니 쓰고 차가웠어요. 미선아,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언니, 사실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 어떻게? 새벽에 전화 오면 몰래 나가서 받고 핸드폰도 절대 안 보여줘. 집에도 자정 넘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 지은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는데 또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선아, 혹시 외도 의심돼?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아야 했죠. 지은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확인해봐야겠네. 집에 CCTV 달자. CCTV? 응, 방범용으로. 요즘 혼자 있을 때 많잖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니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죠. 소파에 앉으니 쿠션이 푹 꺼지면서 먼지 냄새가 났어요. 8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혁이었죠.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칼라는 땀에 젖어 있었어요. 넥타이는 가방에 쑤셔 넣은 채였고 머리도 평소와 달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회식이었어. 준혁이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는데 제 눈은 보지 않았어요. 저녁 먹었어? 먹었어. 준혁이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물을 한 잔 마셨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보, 준혁이 씻고 나온 후 말했어요. 요즘 혼자 있을 때 무서워서 CCTV 좀 달까? 준혁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표정이 굳었다가 1초, 2초 지나고 나서 다시 웃었죠. 그래, 달아. 안전한 게 중요하지. 너무 쉽게 허락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다음 날 오전, 지은 언니가 공구 가방을 들고 왔어요. CCTV를 달았죠. 거실 천장 모서리, 현관 위, 복도 끝, 주방 선반 위에 작은 렌즈들이 깜빡였어요. 미선아, 이거 앱으로 볼 수 있어. 언니가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줬어요. 고마워, 언니. 지은 언니가 돌아가고 나서 하루 종일 공방에서 일했어요. 한복 치마를 재단하는데 가위날이 천을 가르는 소리만 싹둑싹둑 작업실에 울렸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준혁이는 또 없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죠.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였더라고요. 국물만 떠먹었는데 뜨거워서 혀가 될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울고 있었죠. 소리를 껐어요. 밤 11시쯤 준혁이 들어왔어요. 회식이었어? 응, 피곤해. 먼저 잘게. 씻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였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우리 집이 보였는데 어두운 거실과 텅 빈 복도만 보이더라고요. 새벽 2시쯤 잠이 들었나 봐요. 핸드폰 진동에 깨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죠. 복도 CCTV였는데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혁이었어요. 맨발로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죠. 천천히 서재로 향하고 있었어요. 안방을 봤더니 준혁이 없었고 다시 핸드폰 화면을 보니 준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문을 닫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또 일찍 나갔어요. 7시였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나갔죠. 부엌 창문으로 지하 주차장을 내려다보니 준혁이 차가 나가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그랜저였죠. 결심했어요. 오늘은 뒤따라가 보자고요.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들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지하 주차장은 시원하고 어두웠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제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미끄러웠죠. 아파트를 빠져나가 준혁이 차를 따라갔어요. 신호등에 걸렸을 때는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는데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준혁이 차가 강남 방향으로 가는 게 보였는데 회사 방향이 아니었어요. 30분쯤 갔을까요? 준혁이 차가 한 호텔 앞에 섰어요.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죠. 엔진을 끄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혁이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저도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는데 손이 떨렸죠. 호텔 로비로 들어가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고 구두 소리가 쩍쩍 울렸죠. 준혁이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죠. 준혁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여자였어요. 젊었고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있었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하얀 목이 보였고 웃고 있었어요. 준혁이 그 여자 손을 잡는 게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릎에서 힘이 풀리면서 기둥에 등을 기댔죠. 핸드폰을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켰죠. 줌을 당겨서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여자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더 볼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죠. 로비를 지나 현관으로 나가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차에 올라 문을 닫고 핸들을 잡았어요. 꽉.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25년이에요. 결혼한 지 25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최대한 뜨겁게 틀었는데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물에 씻겨 내려갔어요. 지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만나자. 지금 당장. 1시간 뒤 같은 카페였어요. 언니에게 핸드폰을 건네 사진을 보여줬죠. 언니가 화면을 확대해서 오래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누군지 조사해 볼게. 며칠만 시간 줘. 집에 가서 준혁이 서랍을 뒤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혁이 출근한 후 안방으로 갔어요. 준혁이 서랍을 열었는데 양말, 속옷, 넥타이가 있었고요. 하나씩 들춰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서랍 밑바닥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서류 봉투였죠. 꺼냈더니 은행 서류였어요. 대출 금액 2억 원. 대출일 2024년 5월 15일. 대출자 강준혁. 2억이요. 저는 몰랐어요. 다른 서류도 나왔는데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서지의 계좌로 3천만 원. 7월 10일. 서지의 계좌로 2천만 원. 6월 15일. 서지혜. 저 여자 이름이구나 싶었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찍어야 했어요. 서류를 다시 넣고 원래대로 서랍을 닫았죠.
3일 뒤, 지은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언니가 얇은 파일을 꺼냈어요. 미선아, 이 여자 이름이 서지혜야. 35살이고 전과가 있어. 사기죄로. 사기? 응. 5년 전에 기혼 남자 상대로 사기쳐서 잡혔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대. 언니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패턴이 있어 보여.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대출 서류랑 이체 내역이요. 언니가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선아, 이거 심각해. 준혁 씨가 돈을 빼돌리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언니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확실히 확인해야 해. 준혁 씨, 서재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서재? 응. 금고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확인해봐.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혁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이래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짐을 챙겨 나갔어요. 잘 다녀올게. 문이 닫히고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가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확인하니 준혁이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이야. 서재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책 냄새, 먼지 냄새, 묵은 냄새가 났죠. 책장을 살펴보며 책들을 하나씩 빼봤어요. 법률 서적, 경제 서적, 소설책들이 나왔죠. 책장 뒤편에 뭔가 보였어요. 금고였어요. 작은 검은색 금고였죠. 비밀번호 창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요. 손가락을 올려 먼저 준혁이 생일을 눌러봤어요. 1215 삐삐삐. 빨간 불이 깜빡였죠. 틀렸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눌러봤어요. 0107 찰칵. 열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게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금고 안을 들여다보니 노트 한 권과 서류 몇 장이 있었어요. 노트를 꺼냈는데 검은 표지였고 손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표지에 적힌 글자가 보였어요. 프로젝트 M. M이요. 미선. 제 이름이요. 손이 떨리면서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는데 준혁이 필체였어요. 목표 명동 건물 50억. 방법 사고사 위장. 보험 10억. 총 수익 60억. 숨이 멎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2019년 사업 실패. 사채 20억 강철호 조직. 2020년 강철호 협박 시작. 2021년 서지혜 소개. 보험 사기 계획 수립. 2022년 명예 이전 시도 실패. 2023년 보험 가입 서명 위조. 2024년 실행.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크게 적힌 글자가 있었어요. D-12 8월 7일. 와인. 수면제. 사고사. 오늘이 7월 26일이었어요. 12일 후요. 저는 12일 후에 죽을 예정이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겨우 붙잡아서 노트를 찍었죠. 한 페이지씩요. 셔터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찰칵 찰칵 찰칵. 전부 찍고 보험 증서도 찍고 서류도 다 찍었어요. 노트를 다시 금고에 넣었는데 정확히 원래 자리에 놓으려고 신경 썼어요. 금고 문을 닫고 잠갔죠. 책장도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까지 겨우 걸어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요. 이가 딱딱 부딪혔죠.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봤어요. 프로젝트 M이요. 8월 7일. 사고사라고요. 날 죽이려고 했구나.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구나. 지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언니, 나.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찾았어. 노트. 전부 찾았어. 지금 어디야? 집. 혼자. 움직이지 마. 10분 안에 갈게. 12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평소처럼 행동했죠. 아침 식사 차리고 빨래하고 공방에 가서 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었어요. D-10, D-7, D-5, D-3. 지은 언니와 계획을 세웠어요. 죽은 척하기로요. 8월 7일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고
비누 향이 났는데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48살이요.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눈가에, 입가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윤미선의 마지막 날이라고요. 평소에 입던 베이지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 립스틱을 바르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죠. 지은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준비됐어. 핸드폰 통화 켜둬. 모든 소리 듣고 있을게. 전화를 걸어 연결했어요. 소리는 끄고요. 주머니에 넣었죠. 오후가 너무 천천히 지나갔어요. 저녁 6시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는데 조금 빨랐어요. 다녀왔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응. 준혁이 대답했어요. 오늘 우리 저녁 같이 먹자. 특별히 주문해뒀어. 주문했다고? 응. 특별한 날이잖아. 무슨 날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준혁이 웃었는데 입만 웃고 있었어요. 눈은 차가웠죠. 준혁이 현관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었어요. 밖에 배달원이 서 있었고 큰 봉투들을 건네줬어요. 고마워요. 준혁이 받아서 식탁으로 가져왔어요. 하나씩 꺼내 차렸는데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병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쿵쾅쿵쾅.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죠. 앉아. 준혁이 의자를 빼줬어요. 앉았는데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고 등받이가 등에 닿았어요. 건배하기 전에 와인 좀 따뜻하게 할게. 준혁이 와인병을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잠깐.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쿵쾅쿵쾅.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병 여는 소리, 뭔가 따르는 소리요. 잠시 후 준혁이 돌아왔어요. 손에 2개의 와인 글라스를 들고요. 이미 따라져 있었어요. 붉은 액체가 잔을 채우고 있었죠. 제 앞에 한 잔을 놓고 자기 앞에 한 잔을 놓았어요. 건배. 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잔을 부딪혔어요. 짤랑.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준혁이 먼저 마셨는데 잔을 입에 댔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차례였어요. 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요. 입에 댔어요. 차갑고 쓴 액체가 입 안으로 들어왔는데 와인 맛이 아니었어요. 화학 약품 같은 쓴맛이었죠. 삼키지 않고 입에 머금고 있었어요. 혀 밑에, 볼 안쪽에요. 준혁을 봤는데 준혁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고개를 돌려 냅킨을 집었어요. 입에 대고 기침하는 척했죠. 콜록. 와인을 냅킨에 뱉어냈어요. 천천히요. 소리 없이요. 냅킨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맛있네.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준혁도 웃었어요.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나이프로 자르는 소리가 쩍쩍 났고 포크로 찍어서 입에 넣었는데 씹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시계를 봤어요. 8시 10분이요. 5분이 지났어요. 연기할 시간이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어지러운데. 괜찮아. 준혁이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잠깐만. 화장실.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일부러요. 연기였죠. 테이블을 잡고 의자에 손을 짚었는데 다리가 꺾였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빠르게 달려왔죠. 미선아? 눈을 감고 몸에서 힘을 뺐어요. 축 늘어지면서 쓰러졌어요. 준혁이 팔로 저를 받쳐주고 소파로 옮겼어요. 눕혔어요. 미선아, 미선아. 제 뺨을 두드리는 손길이 따끔했어요. 맥박을 짚었는데 손목에, 목에 차가운 손가락이 닿았죠.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약해요. 아주 약해요. 거의 죽은 것처럼요. 준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죠. 피피. 연결음이요. 지혜야, 나야. 성공했어.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확실해? 응. 의식 잃었어. 맥박도 약해. 이제 곧. 좋아. 30분 뒤에 구급차 불러. 나도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준혁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후. 안도하는 소리였죠. 드디어. 끝났네.
준혁이 제 옆에 앉았는데 소파가 푹 꺼졌어요. 제 얼굴을 내려다봤죠. 미안해, 미선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20억 사채 때문에 난 선택이 없었어. 그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기계 같았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으로 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컵에 물 따르는 소리, 마시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죠. 다시 거실로 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분, 15분, 20분이 지났어요. 준혁이 시계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구급차 불러야지. 핸드폰을 드는 순간이었어요. 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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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요. 뭐야?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스프링클러였죠. 차가운 물이요. 거실에, 복도에, 주방에 물이 쏟아졌어요. 준혁이 당황했어요. 왜 이래? 소리쳤어요. 주방으로 뛰어갔는데 물을 끄려고 한 거죠.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어요. 딩동딩동. 준혁이 현관으로 갔는데 물에 젖어 있었어요. 와이셔츠가 축축했죠. 누구세요? 소리쳤어요. 소방서입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으악. 준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쿵.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빨리. 지은 언니 목소리였어요. 눈을 떴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지은 언니가 가방을 펼치고 있었어요. 검은 옷, 가발, 마스크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입어, 빨리. 준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은 언니가 소화기로 머리를 때린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었는데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가발을 쓰고 마스크를 썼죠. 준혁이 신음했어요. 손이 움직이는데 깨어나고 있었어요. 서둘러. 지은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끌었어요. 현관으로 뛰었는데 물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죠. 미끄러질 뻔했어요. 복도로 나가니 다른 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야? 계단으로 달렸는데 발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5층, 4층, 3층을 내려가는데 숨이 턱까지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층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소방관 같았어요. 지은 언니가 제 팔을 잡아당겨 복도로 갔다가 다른 계단으로 갔어요. 다시 뛰었어요. 1층, 로비로 나왔죠. 경비실 옆을 지나쳤는데 경비 아저씨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네, 5층에서 화재 경보가.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는데 차가웠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지은 언니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는데 엔진이 켜져 있었죠. 언니가 소리쳤어요.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들었어요. 문을 닫았죠. 쿵. 지은 언니가 운전석에 올라 기어를 넣었어요. 엑셀을 밟으니 차가 쏜살같이 출발했고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백미러로 아파트가 보였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소방차가 오고 있었어요. 25년이요. 그곳에서 25년을 살았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었죠. 성공했어. 지은 언니가 말했는데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죠. 젖은 옷이 차갑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죠. 그날 밤 윤미선은 죽었어요. 그리고 복수가 시작됐죠. 지은 언니 차는 빗속을 달렸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죠. 쓱쓱쓱쓱. 앞유리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어요. 30분쯤 갔을까요? 한 건물 앞에 섰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어두웠고 형광등만 깜빡거렸어요.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죠. 차를 대고 지은 언니가 엔진을 껐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내려. 언니가 말했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B 버튼을 누르고 내려갔죠. 피피. 문이 열렸어요. 좁은 복도였는데 콘크리트 벽이었고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렸죠. 이쪽이야. 지은 언니가 앞장섰어요. 복도 끝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는데 침대, 책상, 의자만 있었고 창문이 없었어요. 여기서 지내야 해. 언니가 말했어요. 아무도 몰라. 앉았어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지은 언니가 수건을 가져왔어요. 물기를 닦았는데 머리카락이 축축했고 옷도 젖어 있었죠. 옷 갈아입어. 언니가 마른 옷을 건넸어요. 갈아입었는데 손이 떨려서 단추를 끼우기 힘들었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마셨죠.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선아, 잘했어.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이제 시작이야. 언니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형광등을 껐는데 어둠이 방을 채웠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어두워서요.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지하 깊은 곳이라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았는데 준혁이 얼굴이 보였어요. 쓰러져 있던 모습이요. 이마에서 피가. 눈을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 언니가 왔어요. 미선아, 봐. 노트북을 펼쳤어요. 우리 집 CCTV 화면이었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죠. 소파가 뒤집혀 있었고 쿠션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테이블이 옆으로 밀려 있었고요. 준혁이 집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미친 듯이요. 어딨어? 소리쳤어요. 어디 갔냐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침대를 들어올렸어요. 매트리스를 드러냈고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다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욕실로 갔어요. 샤워 부스를 확인하고 욕조 안을 들여다봤어요. 없었어요. 주방으로 갔는데 싱크대 밑, 냉장고 뒤를 다 뒤졌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중얼거렸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 문으로 갔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죠. 서지혜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오빠, 서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시신이. 없어. 뭐라고? 분명 여기 뒀는데. 쓰러져 있었는데. 서지혜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소방차 왔었잖아. 그때 누가? 아니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방관들 다 확인했어. 아무도 못 봤대. 그럼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 준혁이 말을 멈추더니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어요. CCTV. 달려갔어요. 거실에 놓인 모니터로요. 지은 언니가 화면을 바꿨어요. 이제 준혁이 CCTV를 보는 장면이 보였죠. 준혁이 리모컨을 들고 영상을 되돌렸어요. 8시, 7시, 6시. 하지만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어요. 뭐야? 준혁이 리모컨을 여러 번 눌렀어요. 8시 20분부터 9시까지 녹화가 안 돼 있었어요. 화재 경보가 울린 시간이죠. 왜 안 찍혔어? 준혁이 모니터를 두드렸어요. 화재 경보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된 것 같은데 서지혜가 말했어요. 그럴 리가. 준혁이 다시 영상을 확인했어요. 9시 이후 영상에는 소방관들이 집을 확인하는 장면만 나왔어요. 그리고 준혁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도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CCTV 조작한 거야? 물었어요. 지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재 경보 시스템 해킹할 때 CCTV도 함께 무력화시켰어. 20분간만. 그 사이에 모든 게 일어난 거지. 대단해. 그리고 설령 찍혔어도 괜찮아. 너 가발이랑 마스크 썼잖아. 나도 소방관 옷 입고 있었고. 얼굴 식별 불가능해. 화면 속 준혁이 주저앉았어요. 누가 한 거지? 누가? 강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돼. 서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안 돼. 준혁이 소리쳤어요. 지금 전화하면 우리 끝이야. 그럼 어떡해. 시신도 없는데. 준혁이 침묵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지하방에 숨어 지냈죠.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지은 언니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도시락, 컵라면, 빵, 물으려. 그리고 준혁이 상황을 알려줬어요. 2일째, 준혁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대. 지하주차장 CCTV 확인하고 경비한테 물어보고 있다고요. 3일째, 제 친구들한테 연락했대요. 미선 봤냐고, 연락 왔냐고요. 4일째, 실종 신고는 안 하고 있대요. 경찰 부르면 자기가 의심받으니까요. 5일째, 강철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 언니가 도청한 내용을 들려줬어요.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준혁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강철호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시신이 사라져? 모르겠습니다. 화재 경보 울리고 소방차 왔는데 그 사이에 이 멍청한 새끼 제대로 확인도 안 했어? 확인했어요. 맥박 없었어요. 맥박 없었으면 시신이 있어야지. 강철호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찾아. 죽어있든 살아있든. 찾아서 확실하게 처리해. 어떻게요? 내 머리로 생각해. 혼자 움직일 리 없어. 누가 도왔을 거야. 누가요? 친구들, 가족들. 다 뒤져. 그리고 보고해.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 언니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미선아, 준혁 씨가 너 찾기 시작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8월 14일. 지은 언니가 급하게 왔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선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준혁 씨가 나 의심하기 시작했어.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 앞에 있었어. 언니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 화면이 나왔죠. 지은 언니 사무실 건물 입구였어요. 준혁이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죠. 1시간, 2시간 계속 앉아 있었어요. 들켰어? 아니, 나 안 나갔어. 어떡해? 일단 조심해야 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혁 씨가 확신은 없는 것 같아. 의심만 하고 있어. 다음 날, 더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오후 3시, 지은 언니한테서 급한 문자가 왔어요. 준혁 씨가 지금 건물 로비에 있어. 경비한테 뭔가 물어보고 있어. 손이 떨렸어요. 어떡해? 조용히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소리도 내지 마.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죠.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문자가 왔어요. 갔어. 일단 안전해. 숨을 내쉬었어요. 후.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 언니가 왔는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미선아, 이제 증거 모아야 해. 빨리. 어떻게? 노트 실물이 필요해. 사진만으론 부족해. 집에 가란 거야? 응. 준혁 씨 없을 때 언니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 준혁 씨가 서지에 만나러 간대. 저녁 8시. 최소 2시간은 비울 거야. 들키면 안 돼. 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30분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해. 8월 16일 저녁 7시 50분. 지은 언니 차를 타고 우리 집 아파트로 갔어요.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엔진을 껐죠. 30분. 언니가 손목시계를 봤어요. 7시 50분. 준혁 씨는 8시에 나가. 10분 기다렸다가 올라가. 알았어. 10분이 느리게 흘렀어요.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죠. 8시.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손에서 땀이 났어요. 딩.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었는데 발소리를 죽였어요. 운동화 바닥이 바닥을 스치며 슥슥 소리를 냈죠. 우리 집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손이 떨렸어요. 8에, 4에, 2에, 9. 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플래시만 켰죠. 약한 빛이었어요. 서재로 갔어요. 문을 여는데 삐걱 소리가 컸어요.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가서 책을 치웠어요. 8에, 1에, 0에, 7. 찰칵. 열렸어요. 노트를 꺼냈어요. 프로젝트 M. 가방에 넣었죠. 보험 서류도, 계좌 서류도요.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금고를 닫고 책을 다시 꽂았어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죠.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피,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요. 얼어붙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핸드폰 어디 뒀더라. 준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쾅 쿵쾅 쿵쾅. 심장 소리가 너무 컸죠. 불이 켜졌어요. 환하게요. 어디 숨지. 거실엔 숨을 곳이 없었어요. 부엌, 싱크대 밑으로 뛰었어요. 싱크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몸을 구부렸어요. 문을 닫았죠. 어둠이었어요. 좁았고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준혁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안방, 서재로요. 핸드폰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뒀더라?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어. 발소리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열리는 소리, 나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침묵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3분, 5분이요. 조심스럽게 싱크대 문을 열었는데 삐걱 소리가 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저렸죠. 일어섰어요. 거실을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확인했는데 조용했죠. 나갔어요. 계단으로 뛰었는데 5층, 4층, 3층 숨이 찼어요. 1층 로비를 지나 경비실을 지나쳤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지은 언니 차가 보였어요. 다 뛰어들었어요. 출발했어요. 차가 빠르게 움직였죠. 성공했어. 언니가 물었어요.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노트가 들어 있었죠. 잘했어. 근데 준혁이 왔었어. 핸드폰 가지러. 뭐? 언니가 놀라 저를 봤어요. 싱크대 밑에 숨었어. 거의 들킬 뻔했어.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네. 정말 위험했어.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이제 한 곱이 넘겼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지은 언니 사무실로 돌아와 지하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프로젝트 M 실물이었어요. 언니가 한 페이지씩 펼쳐서 스캔했어요. 빛이 지나가며 삐 소리가 났고 저장됐습니다. 이제 증거 하나 확보했네. 언니가 말했는데,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필요해요? 응. 준혁 씨와 서지혜, 강철호 연결고리가 필요해. 만나는 장면이나 동거래 장면, 대화 녹음 같은 거 말이야. 언니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서류 원본도 필요하고. 얼마나 더요? 최소 일주일. 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 안에 전부 모아야 해.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지은 언니가 준혁이 차에 추적기를 달았어요.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에서 검은 옷을 입고 몸을 낮춰 차 밑으로 들어갔죠.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됐어. 이제 준혁 씨 어디 가든 알 수 있어. 오후 3시쯤 신호가 왔습니다. 준혁 씨가 움직이네. 언니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 뒤따라 갈까요? 응. 언니가 차 키를 집으며 일어났죠. 차를 타고 출발해서 노트북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따라갔습니다. 30분쯤 가니 한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강철호 사무실이야. 언니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고 우리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죠. 저기 봐. 3층 창문. 언니가 가리켰습니다.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내 줌을 당기니 준혁이 보였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강철호였습니다. 지은 언니가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찰칵 울렸죠. 20분쯤 지나니 서지혜도 왔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셋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준혁이 손을 흔들며 뭔가 설명하자 강철호 표정이 험악해지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전부 찍었어. 언니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죠. 1시간 후 준혁이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길래 우리도 따라갔어요. 호텔 앞에 섰습니다. 서지의 차도 도착했고 둘이 호텔로 들어갔죠. 언니가 저를 봤어요. 미선아, 여기서 기다려. 내가 들어갈게.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언니가 작은 녹음기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이거 있잖아. 언니가 차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시계를 봤는데 4시 20분이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나서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바람이 들어왔죠. 30분, 40분이 지나가는 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녹음 성공. 나간다. 10분 후 언니가 돌아와 차에 올랐습니다. 들어봐. 녹음기를 재생했는데 잡음이 스스스 들리더니 준영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가 살아있어. 서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 노트가 없어. 금고에서 가져간 거야. 말도 안 돼. 분명 죽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봐. 5년 전 너랑 처음 만났을 때 강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사고사처럼 보이게 하라고. 알아.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접근한 거잖아. 준영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19년 사업 망하고 20억 사채 빚졌을 때 강 사장님이 나타났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서지혜가 웃었습니다. 오빠, 그때 나 처음 봤을 때 기억나? 강 사장님 사무실에서. 오빠 표정 완전 절망적이었어. 기억하지? 준영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강 사장님이 말했지. 돈 갚을 방법이 있다고. 부인 명의로 된 명동 건물 50억짜리잖아라고. 그리고 내가 계획을 제시했지. 서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보험 10억 더하면 60억. 강 사장님 빚 20억 갚고 나한테 10억 주고 오빠가 30억 챙기는 거. 완벽하잖아. 하지만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오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관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야. 미선이 죽으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돈도 챙기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했잖아. 알아. 근데 시신이 사라졌어. 이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 경찰 가면 우리 다 끝이야. 찾아야 해. 지은이가 도왔을 거야. 둘이 친하거든. 그 여자? 응. 전직 검사라더니 사설 조사하는 여자. 지은 사무실 뒤져봐야 해. 어떻게? 밤에 몰래 들어가. 지하에 숨겨뒀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언니가 녹음기를 껐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위험해졌어. 준혁 씨가 여기 올 거야. 언제요? 빠르면 오늘 밤. 어떡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언니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지은 언니 친구 집이라고 했는데 빈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언니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언니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밤 11시 누군가 건물에 들어왔는데 준혁이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 버튼을 눌렀죠. 지은 언니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자물쇠를 닦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더니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캐비닛을 전부 뒤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찾아 열고 계단을 내려가 제가 있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랑 책상만 있고 아무도 없었죠. 준혁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거의 잡힐 뻔했네요. 다행이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옮겨진 게 며칠 뒤 더 위험한 작전이 시작됐어요. 보험사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보험사에 가야 해. 서류 원본 확인하고 필적 감정 받아야 해. 제가 갈까요? 아니, 내가 갈게. 대리인으로 가면 돼. 다음 날 언니가 보험사에 갔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기다리며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흐렸어요.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공. 서류 받았어. 며칠 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언니가 서류를 보여줬는데 필적 감정 결과 서명 위조 확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 언니가 말했어요. 뭔가요? 강철호 조직 자료,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랑 과거 범죄 기록. 어떻게 구해요? 강철호 사무실에 들어가야 해. 8월 20일 밤 10시. 강철호 사무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지은 언니와 함께였죠. 건물이 어두웠는데
야간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경비는요? 1층에 한 명만 있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비상계단엔 CCTV 없어. 건물 옆으로 가니 비상문이 있었어요. 언니가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따는데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운 계단이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며 1층, 2층, 3층을 올랐죠. 복도로 나오니 조용했습니다. 비상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고 강철호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언니가 또 자물쇠를 땄습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1분, 2분쯤 지나서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웠는데 핸드폰 플래시를 켜니 약한 빛이 났죠. 저건 내가 할게. 언니가 파일 캐비닛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너는 책상 뒤져.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여는데 삐걱 소리가 컸어요. 멈춰서 귀를 기울였는데 조용했습니다. 다시 열어서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때 발견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프로젝트 목록을요. 펼쳤어요.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완료 2019 수익 30억, 박수진 완료 2020 수익 25억, 윤미선 진행 중 2024 목표 60억.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언니, 이거요.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와서 봤죠. 이거네. 다른 피해자들이야.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파일 캐비닛도 뒤졌는데 폴더들이 각 피해자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계획서, 사진, 계좌 내역까지요. 전부 찍었는데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고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죠. 경비야. 언니가 속삭였어요. 불을 끄고 책상 밑으로 둘이 숨었습니다. 좁았죠.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문이 열리며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손전등 빛이 방을 훑었어요. 책상 위, 캐비닛, 벽을요. 경비가 들어왔는데 구두 소리가 쩍쩍 났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쿵쾅쿵쾅쿵쾅. 숨소리가 너무 커서 입을 막았어요. 경비가 책상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을 비췄고요. 지은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는데 뜨거웠어요. 경비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3층 확인. 이상 없음. 알았어. 복귀해.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숨도 안 쉬고요. 5분, 10분쯤요. 나가자.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나왔는데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파일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내려갔는데 빠르게, 하지만 발소리를 죽이며 3층, 2층, 1층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시원하게 했어요. 차로 뛰어가 올라탔고 출발했습니다. 성공했네. 언니가 말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찍어둔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강철호 조직의 모든 범죄죠. 이제 충분한 거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어.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 언니였습니다. 미선아, 급한 목소리였어요. 왜요? 준혁 씨가 내가 있는 곳 알아냈어. 뭐라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10분 안에 도착해. 어떡하죠? 나가. 지금 당장. 뒷문으로. 침대에서 뛰어내려 신발을 신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가방을 챙겼는데 노트, 서류, 증거 전부를 넣었죠. 뒷문으로 가서 열었는데 골목이 보였어요. 뛰었습니다. 골목을 따라서요. 어두웠고 가로등이 깜빡거렸죠.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끼익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봤어요. 미선아.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 끝을 지나 큰 길로 나왔죠. 택시가 지나가길래 손을 들었는데 멈췄어요.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그냥 가주세요, 빨리. 택시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준혁이 뛰어오면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더 빨랐고 점점 멀어졌죠. 준혁이 점점 작아졌어요. 숨이 터질 듯 찼습니다.
가슴이 아팠고요. 지은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탈출했어요. 어디야? 택시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해요? 경찰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고해야 해. 알았어요. 택시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강남 경찰서로 가주세요. 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택시가 강남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는데 3층짜리 건물이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어요. 증거가 들어 있었죠. 지은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이야. 들어가. 나도 10분 안에 도착할게. 알았어요.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였는데 밤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원실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앉아 있었는데 젊은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 하러 왔어요. 무슨 신고요? 살인 미수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관 표정이 바뀌었어요. 앉으세요. 앉았는데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성함이 윤미선이에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켜고 타자를 쳤어요.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언제요? 8월 7일이에요. 와인에 수면제를 탔어요. 제가 쓰러졌고, 그럼 어떻게 여기 계세요? 죽은 척 했어요. 제가 가방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경찰관이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프로젝트 M이었죠. 한 페이지씩 읽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시만요.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니 나이 든 경찰관이 나왔어요. 계급장이 달려 있었는데 팀장인 것 같았습니다. 윤미선 씨? 네. 저는 강력팀장 김성우예요. 따라오시겠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죠. 김 팀장이 노트를 펼쳤어요.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증거가 더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 증서, 필적 감정 결과, 계좌 이체 내역 사진들, 녹음 파일을요. 전부 테이블에 펼쳤어요. 김 팀장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30분쯤이었어요. 이거 조직적 범죄네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강철호라는 사람이 보스예요. 서지혜는 실행범이고 제 남편은 공범이에요.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까? 네. 최소 2명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영희, 박수진이요. 김 팀장이 다른 경찰관을 불렀어요. 이거 확인해봐. 김영희, 박수진. 2019년, 2020년 사망사건. 네, 팀장님. 경찰관이 나갔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들렸는데 준혁이었습니다. 내 와이프 여기 왔어요. 윤미선. 김 팀장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요. 로비에서 들렸습니다. 윤미선 어디 있어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진정하세요. 김 팀장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와이프 숨겨뒀죠?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이 살아있어요. 여기 왔잖아요. 강준혁 씨 맞으시죠? 침묵이었습니다. 강준혁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수갑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나요, 오해예요. 경찰서로 들어오세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려가는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요. 10분 후, 지은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왔죠. 미선아. 언니.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는데 참았습니다. 수고했어. 언니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다음 날, 서지혜와 강철호도 체포됐습니다. 뉴스가 났어요. 언니가 핸드폰으로 보여줬죠. 강남 보험 사기 조직 적발. 3명 체포. 피해액 100억 추정.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어요. 8월 7일 일이요. 프로젝트 M이요. 강철호 조직이요. 전부요. 2주가 지났습니다. 검찰로 송치됐죠. 한 달 후 기소됐어요. 강준혁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서명 위조.
서지혜 사기, 공모, 강철호 조직 사기, 살인 교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9월 말이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이 가득했는데 기자들도 많았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고요. 앉으세요. 피고인석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고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강준혁은 2019년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사채 빚을 지게 됐습니다. 채권자는 조직폭력배 출신 강철호였고 피고인은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2020년 초 강철호는 피고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인 명의의 명동 건물 50억짜리를 활용하자고 말입니다. 강철호는 자신의 조직원 서지혜를 소개했고 피고인과 서지혜는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본격적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M입니다. M은 피해자 윤미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피해자 서명은 위조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합니다. 셋째, 명동 건물 50억과 보험금 10억, 총 60억을 확보합니다. 넷째, 강철호에게 20억을 갚고 서지혜에게 10억을 주고 피고인은 30억을 챙깁니다. 다섯째, 피고인과 서지혜는 결혼해 새 출발을 합니다. 2022년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명예 이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23년 피해자 서명을 위조해 10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피고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7일 피고인은 와인에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에게 먹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1차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고 죽은 척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협조자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3주간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5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살인이며 25년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며 조직 범죄입니다. 피고인 강준혁, 서지혜, 강철호 모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저였어요.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앉았고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25년간의 배우자였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행위를 설명해 주세요.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M이요. 5년 계획이요. 와인에 탄 수면제요. 모든 것을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 할 말 있습니까?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수갑 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억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강철호가 협박했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증거 17번을 제시합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호텔 로비 CCTV였어요. 준혁과 서지혜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는 2021년 3월이었어요. 피고인은 협박당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공모했습니다. 불륜 관계였고 돈을 노렸고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지혜를 불렀습니다. 피고인 서지혜, 할 말 있습니까? 서지혜가 일어났는데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강철호 조직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전 피해자예요.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증거 23번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지혜 명의 통장 내역이었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준혁으로부터 받은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어요. 피고인 서지혜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조직의 핵심 실행자입니다. 과거에도 2건의 유사 사건에 연루됐던 전문 사기꾼입니다. 서지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은 3개월 걸렸어요. 여러 증인이 섰습니다. 지은 언니, 보험사 직원, 필적 감정 전문가요. 다른 피해자 유족들도 왔어요. 김영희 아들, 박수진 딸이요. 증언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죽었다고요. 의심했었다고요.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섰어요.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거짓말이었어요. 녹음 파일에 시어머니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판결이 났어요.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 살인 미수 및 사기죄로 징역 15년. 피고인 서지혜, 사기 및 공모죄로 징역 12년. 피고인 강철호, 조직 사기 및 살인 교사로 징역 20년. 망치 소리가 났습니다. 탕탕탕. 끝났어요. 법정을 나올 때 준혁이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죠. 미선아. 멈췄어요.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없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25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경찰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새 한복 공방을 열었습니다. 명동 건물 1층이었죠. 간판을 달았어요. 미선 한복이라고요. 지은 언니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미선아,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꽃을 받았습니다. 장미였는데 붉은 장미였어요. 딸 효진이도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효진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효진아, 엄마 진짜 대단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그래도 멋있어요. 고마워. 그날 저녁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2층 작업실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는데 붐비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금색 바늘집이 있었는데 꺼냈어요. 손에 쥐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바늘집이었어요. 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천을 펼쳤는데 흰 천이었어요. 바늘을 천에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을요. 25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예요. 제 인생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죠. 한 땀.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한 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삶이었어요. 한 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는데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이름은 윤미선입니다. 저는 48살에 다시 태어났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